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 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너무 더럽다. 내가 해놓고 너무 더러워.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대로 다 살려요, 그냥. 아니, 손님 두 분 뒤에 한 번 모셔놓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원래 이 오프닝 멘트를 여성분이 하시거든요. 남자인 제가 하려니까 좀 많이 더럽네요. 야, 지금 뭐 액땜입니까? 몇만 명 이상 지금 깜짝 놀랐어. 네. 죄송합니다. 예. 잘라주세요. 예.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183회 2부 시작합니다. 네, 힘차게 2부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총선 기획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의 예비 후보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 자, 김진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전 경기도 시상진 원장님. 네. 시장상권진흥원. 네. 사람 이름 같네. 시상진. 시장상권진흥원의 원장님이셨던 임진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홍철호 의원 지역구인 김포시 을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전 국균발위 그건 뭐예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균발위 대변인이셨던 JYP 박진영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김포 JYP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포을. 네. JYP구나. 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이동영 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네. 예, 권순정 여론조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끈전 씨가 빠졌죠. 네. 자, 그래서 평소에 그 2부 네. 청취자 수와 비교해서 과연 증가할 것이냐, 청취자 수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궁금해요. 그동안의 어떤 그 끈년 씨의 팬들이 많이 네. 존재했는지 여부를 네.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니까? 예. 일단 암약하던 보수층들은 다 나가겠네요. 역선택을 위해 정보를 이제 귀동냥하던 네. 보수층은 이제 안 들을 것이다 오늘은. 네. 코어층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땐 두 후보님한테 그 청취율은 네.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부담 주십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들이 전혀 네. 부담을 느끼지 않는 너무 표정이어서 좋아요. 네. 얼굴에 기름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니 잘생긴 후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안 보이니까. 네, 우리 권순정 여론조사 전문가님께서 요즘 방송을 많이 하시더니요. 네. 많이 좀 야가지셨네요. 아유 또 큰형님한테도 네. 아니 감사드립니다. 약달한 정도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 네. 성패는 두 분께 달려있더라고 살짝 발을 빼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남성 후보시다 보니까 네. 목소리의 어떤 그 구분 네. 이런 것도 네네네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네. 말할 때마다 JYP 이렇게 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네. 그 임진 후보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목소리로 구분 되네요. 목소리가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김포을 JYP, 수원무 임진. 네. 너무 좋네요. 네. 누군지 구분 안 가니까. 권순정 본부장님 조용하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박정호 기자가 가더니 의욕 센 사람 한 명이 또 왔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문가적인 의견을 또 옆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역할로 오셨으니까요. 네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비해서 사뭇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진행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네. 예. 워낙 이 형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예. 액면은 비슷한데. 오늘 좀 격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김포 JYP님은 50세, 그리고 임진 예비 후보는 75년생, 지난주 김한기 후보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진짜요? 지금 매우 놀라운 상황이에요. 아니, 저는 50세지만 40세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차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김포 JYP 50세지만 50세로 보입니다. 아니 농담이고 두 분 다 네. 사실 이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나이로 안 보이지 않나요? 동안이세요, 진짜 두 분. 이분 형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 갈래. 네,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좀 했으니까 예. 네, 어색함은 좀 떨쳐냈으니까 이제 두 분의 정식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진 후보님부터 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시 무에 출마한 임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정치 초년생이고요. 청년이라 하기에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좀 뻘쭘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꼭 덤벼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자영업자 영역을 누군가 한번 대변해보면 좋겠다. 얘기 좀 뛰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진영 예비후보님.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 예, 김포 JIP 박진영입니다. 사실 그 제가 와이프하고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노무현 때문이다. 노사모를 하다가 여기 왔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뭐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흔한 잘 나가는 국회의원 한두 명도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에 이 국가의 지도자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제대로 된 의리 있는 정치인이 누가 될 것인가. 저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정말 칼을 들고 하는 심정으로서 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진영입니다. 네. 우리 박진영 예비 후보님은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눈썹 문신은 언제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와, 섬세합니다. 아니, 아직 홍준표가 한 데서 했다고. 네. 홍준표보다는 이제 훨씬 비싼 데서 했고요. 아니, 거기서 소개받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반 굉장히 싼 데서 했어요. 제가 눈썹 문신을 하러 가니까 네. 그 문신 사장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홍준표 대표처럼 싸구려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아니,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괜찮게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임진 예비 후보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숱이 많이 없어요, 지금. 아니, 저도 눈썹 문신 한 건데. 리터치? 아예 없었다는 얘기네요. 리터치를 얼마 좀 줬어요? 더- 아이, 금액 말씀드리죠, 그럴까요? 아니 두 분 다 솔직히 표가 안 나요. 너무 저 몰랐어요. 너무 잘하신 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리를 안 해서 표시가 나는데. 리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 후보님들이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또 첫인상은 어쩔 수 없이 외모거든요. 좀 신경이 쓰이시죠? 아, 많이 쓰이죠. 어떤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세요? 일단은 머리 크기가 좀 큰 편에 들어가고요. 급에 들어간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실 건 아닌 아니, 것 저는 같아요. 짝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인은 머리가 커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고 든 것도 많고 네. 몸싸움 할 때 들이받기도 하고. 박진영 치고 나갑니다. JYP. 수원모의 임진 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코로나 확산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선거는 재난자에 치러질지 걱정들이 많은데, 그 지역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돼지열병, 메르스, AI 다 터져봤는데요. 네. 그때는 막아보려고도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은 보통 2월 달은 월세를 잘 못 내거든요. 보증금에서 까는데. 지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최대 피해자는 확진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무거워지나요? 네. 아니. 이걸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예. 저도 뭐 공감하고 있고요. 뭐 하물며 뭐 대형마트도 지금 뭐 잠시 문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지금 이 그 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좀 그 정부가 추경을 빨리 하고 네. 지자체에서는 그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네. 빨리 어떻게 좀 풀어가지고 당장에 좀 급한 불이라도 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은 좀 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동네 구두 미화하고 계시는 분들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데 구두 닦으러 안 온답니다. 예, 그냥 마스크 끄고 구두 닦으러 가도 되니까요. 구두 제발 좀 많이 좀 닦으러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임진 예비 후보께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일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나름의 효과는 좀 있었잖아요. 지역화폐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성남에서 10년, 경기도에서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왜 하냐 그랬어요. 뭐 현금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하는데 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난리냐. 그런데 워낙 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쪽으로 돈이 안 흘러 들어가니까 지역화폐가 시작됐는데 이것조차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거리가 비고 가게가 비어버리니
맞아요. 안 오는 거죠. 큰일이네요, 진짜. 아예 바깥에서 사람 잘 안 보여요. 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현역보다는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선거 운동은 선거 운동대로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각자 이제 원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셨으니까 지금 혹시 지금 선거 운동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름이 JYP이기 때문에 네. 이 판넬 들고 다니면 남들이 다 웃어주고 좋아하거든요. 바로 각인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사람들 틈에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화해서 바로 JYP입니다 이러면 남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이제 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 결례인 것 같은 게 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전화해서 뭐 박진영입니다. JYP 도와주세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미안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SNS 정도. 뭐 그 정도 상황이고 또 과도하게 SNS에서 저기 뭐야 코로나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또 코로나 마케팅에 편성한다고 또 야단을 치고 맞아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예, 상황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가장 궁금한 게 또 이런 민심이 민주당을 또 어떻게 향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느끼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각자 지역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힘드시죠도 한두 번 들었을 때 조금 위안이 되지. 지금처럼 너무 힘들 때 뭐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말하잖아요. 역풍 맞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뭐 700만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힘든데 도와줘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폐업을 막지 못하면 일가족이 뭐 연탄불 안 피우게 하려면 이제는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간다. 저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뭐 이재명 지사님의 저 기본소득 같은 거. 아니 기업하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나눠줄 때도 됐습니다. 이제 지역업을 좀 나눠주고 그래서 조금만 벌어도 좀 먹고 살고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쓱 또 자기 전문 분야로 끌고 가시네요. 네. 그러니까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장기적으로 봐서도 기본소득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주요 공약이나 화두로 꺼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임진 후보님?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영역입니다. 저도 기본소득은 상당히 정말 박수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코로나로 인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어떠냐고요. 그거 여쭤봤는데. 나쁘다. 전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 이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 못해서 민주당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어떻게 방어를 할 그런 저 김포 JYP 박진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하게 초기부터 대응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주는 것 같고 중국이라든가 뭐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전염병과 다르게 길에 사람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적막감도 존재하고요. 기본적으로 위기감, 적막감.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짬뽕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 그다음에 국가 전체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날 발표된 것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의 코로나 확산 이 부분들은 20일 오후부터 주로 21일 금요일 하루 정도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걸 네. 참조하고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오히려 47%대로 국정 지지율이 긍정 평가가 소폭 높아졌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한 걸로 들어가서 첫 조사가 나왔는데 희한하게 두 당에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합보다 적은 33.7%가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1월 말에 리얼미터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의 흐름과 비슷하게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이 2.3%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에서는 무려 38석을 했었고 호남 지역을 석권했죠. 휩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지역 기반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영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는 가까스로 넘겠지만 이전 20대 때의 국민의당 돌풍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느끼는 민심, 부정적인 민심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민주당은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 비호감이 상당히 높고요. 아까 이제 바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많이 공세를 피시할 때 기본적인 비전과, 그럼 너희들이 지금 한다면 어떻게 뭘 하겠냐, 대안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 국정평가에 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요번 주가 일단 코로나 부분들도 요번 주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결절점인 것처럼 민심 총선을 둔 민심의 향반도 요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요번 주의 지지율 동향에 지금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한 40여 %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핵심 지지층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탄핵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이 한 2번, 3번 계속 승리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핵심 지지층을 둘러싼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결집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의 코로나 확산 여파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을 해서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진보층의 핵심 지지층의 역결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크게는 안 떨어질 것이다. 그게 저희 예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전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정도에서 잘 막고 피해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방역을 취해야 이제 지지율도 좀 더 탄력을 받을 텐데 만약 그런 상상을 하기 싫습니다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진행된다면 또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 오후 기준으로 이제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8명이고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서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 총리가 이제 대구로 본부를 좀 옮겨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처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요인들 자체는 정부 여건의 상당한 악재이나 이후에 정부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이제 코로나 이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포 JIP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 제가 민주당의 그 상황본부 팀장을 했습니다. 총괄 팀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최초로 2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과의 문제보다도 정부의 태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 당시에 정보를 통제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님이 지지도가 제일 잘 올라갔어요. 그건 왜냐면 정보 공개를 하고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정부도 이 확산되는 와중에서도 아주 진중한 태도로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즉각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뭐 지지도가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메르스 사태 살펴보면 프레시아는 2015년 6월 22일 기사 헤드라인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황교안. 환자 한두 명 생겼다고 장관이 나서야 되나. 대통령께서 국정 모든 일에 다 개입할 수는 없다. 라고 대통령이 두둔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금방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완전 쏙 들어옵니다. 말씀하신 게. 네. 네. 저도 1점. 제가 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로서 포인트 제도를 해서 점수를 많이 쌓으시면 나중에 발언 기회를 좀 늘려드리는 거예요. 네. 방금 치고 들어오시고 좋았습니다. 예. 뭐 한 0.5점 정도 제가 아니면 마무리를 창석이가 해줬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그저 임진 후보님한테 한번 더 여쭤봐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마음 잘 아실 테니까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 편성이 됐고 지금 당장 이제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는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원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을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계량적인 수치로 해가지고 뭐 11조 이상, 뭐 22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나오죠. 그 지원하는 영역을 어디를 지원할 거냐는 부분을 네. 좀 더 그 현금성으로 대별되게 해줘야 된다. 지금은 매출을 올리는 정책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비용을 보존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월세를 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월세니까 전기, 수도, 가스비. 일단은 뭐 연매출 5억 미만은 뭐 50% 다 감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이 흐를 수 있게 지역화폐의 형태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당연히 유용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계 모객 활동을 하면 연결돼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쓰게 하려고 해도 이 가게와 이 거리를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 단계로 있어버리면 불가능한 거고 계속 매일 형광등비는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 규정이 없을 겁니다. 뭐 위기관리 지역이나 재난 지역처럼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럴 때는 확 집어넣어서 좀 세금 좀 덜 걷고 이런 방법이 좀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네. 이 성남에서부터 이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계속 발로 뛰면서 이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임진 예비 후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아까 계속 이 자영업자들의 이런 민심이 조금 날카로워져 있다라는 걸 좀 걱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부정평가가 이 자영업가 무직층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영업 그러니까 3대 보수 직군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 그리고 금방 말씀하시는 자영업자인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민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 근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2018년도 5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거의 1년 이상 동안에 부정평가가 자영업자에서 높았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그대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학생에서도 안 좋고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 총선을 두고 정치 공세를 서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에서 가장 핵심은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또 맞서 나가야 될지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광고 듣고 온 이후에 두 분의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추워서 다들 얼굴 튼다고 난린데 오빠 얼굴은 왜 이렇게 환하고 촉촉해? 나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쓰잖아. 추울 땐 피부 방어력이 정말 중요한데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에는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고함량 비피다와 수분 원료까지 아낌없이 들어가 있다고. 와, 역시 비피다가 들어가니까 겨울에도 다르구나. 좋은 화장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써보면 티가 나거든. 찬바람이 불어도 환하고 촉촉하게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보세요. 오랜 역사, 인간의 건강과 함께해온 녹용. 그 좋은 녹용이 50년 2대에 걸친 녹용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녹원의 천비고. 청정국과 뉴질랜드에서 엄선된 녹용에 6년근 홍삼 등 국내산 원재료를 고집한 천비고. 다른 제품과 녹용 함량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품의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현명한 소비자는 제품의 사양으로 평가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녹용 제품 천비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챙겨주십시오.
감사 선물로도 참 좋습니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전화 080-288-8808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대1 채팅으로 주문하신 후 할인 혜택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말리가 홍차 삼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르미디어 방송을 듣고 다녀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지애에 대단함을 느끼며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을 맞아 말리가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넓은 잔디밭에 초대형 인형과 디자이너의 감성 돋는 코끼리 조형물을 여러 마리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포토존을 더 넓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셔서 맛있는 홍차와 그리고 기억에 남을 사진 많이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협재해수욕장의 랜드마크 말리가, 대한민국 최초 민간 스리랑카 문화원 말리가. 오셔서 미르미디어 청취자라고 말씀하시면 예쁜 말리가 손거울도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쯤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를수록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쌀쌀한 요즘 남자의 얼굴이 더욱 거칠고 당기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이 바를수록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드립니다. 5만 ppm이나 들어간 갈색병 원료 비피다와 노벨상을 받은 수분 원료가 얼굴을 바꾸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지금 헤이브로 홈페이지에서 신제품 런칭 기념으로 46% 할인된 가격으로 올인원 로션과 신제품, 무료 증정품까지 한 번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올인원 로션과 헤이브로의 신제품을 정말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헤이브로를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 광고는 정직한 녹용의 원칙, 정록원의 천비거와 정록수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찾는 요즘인데요. 격이 다른 녹용으로 드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에 정성을 다해 만드는 정록원의 천비거와 정록수가 있습니다. 재구매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주문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정록원 쇼핑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홈페이지 주소는 www.이정주.com입니다. 회원가입 시 남기시는 말씀란에 청정구역 청취자라고 남겨주시면 회원 등급이 VIP 미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VIP 미르. 회원가입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 방식 전화 080-288-8808이나 카카오톡에서 정록원 검색하셔서 1대1 대화로도 주문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선택 정록원 기억해 주세요. 면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네. 그러니까 요즘 몸에 좋은 것들도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제주도의 홍차 전문점 말리가 광고입니다. 협재해수욕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말리가는 1층은 홍차 전문점으로 다양한 홍차와 커피 등을 즐길 수 있고요. 맛있는 차와 커피 그리고 색다른 스리랑카의 문화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임대해준 사진 그리고 스리랑카의 젊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샵 말리가, 샵 협재카페, 샵 카페 말리가 태그를 달아서 사진 올려주시면 상품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특별한 문화공간 말리가를 꼭 기억해주세요. 두 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뜬금포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점? 점수는 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권순정 전 본부장님 마이너스 1점. 월권을. 뭐야, 목소리 좋다고 그러는데. 네. 나 갈래. 마이너스 2점. 농담입니다. 제가 권순정 본부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인상이 너무 푸근하시고 좋은 분이라, 예. 자, 이제 두 분께 공식 질문이 들어가도록 할 텐데, 네. 제가 시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텐데 좀 주고받아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듣기가 편하시거든요. 혼자 계속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도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발언 시간을 최장 시간 1분 정도로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좀 웃음 포인트가 있고 혹한 이야기가 좀 있다. 이러면 한 15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분들이 말 짧게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죠. 말 짧게 하는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저 2분 스피치입니다. 2분 이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1분이라고요.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네이버에 2분 스피치 치면 제가 쓴 책 나옵니다. JYP입니다. 근데 아직 1분 스피치 책은 안 쓰셨으니까. 네, 두 분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딱 짧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질문 저희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야 청취자분들도 더 집중력 있게 들으시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마 이유일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임진 예비 후보님부터 네.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마 이유. 출마 이유. 네. 계속 제가 이제 자영업자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네. 누군가는 한 명, 국회에 한 명 정도는 진짜 자영업 편을 듣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겠다. 300명 중에 어떤 상황이든 뭐 상업 총량이 많다. 요즘 뭐 요리학원 한번 안 다니고 뭐 동태집을 연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열었다면 그 사람들을 한 명은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은 어디냐. 그래도 경기도에서 1등 도시는 수원이고 네. 수원에 서민들 많이 모여 사는 네. 권성구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영통으로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거기 소상공인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먹힙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먹히나요? 그냥 먹히냐고 하면 안 되고 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왜 먹힙니까? 사례 근거 식사를 불러일으킵니까? 일단은 부동산 사장이 같다. 제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전동시장을 돌아다니면 네. 부동산 사장 같다는 말도 많이 듣고 네. 친숙한 언어를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영업자로 태어났고요. 그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고 한 여러 번 망해도 보고 공무원 한 12년 해봤지만 그전에는 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흉내 낼 수 있고 네.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10분 정도 되시면 우리 어머님들은 다 넘어오십니다. 저 자신감. 그런 그 남성 중장년 남성들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뭡니까? 겸손하고 네. 하죠. 성의 있고 존중하고 네.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죽집했습니다. 죽집이요? 죽었군요, 결국. 야,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아니, 잘 됐으면 계속 그거 했겠죠? 과도한 웃음 욕심 아니야. 아니, 안 됐으니까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석사를 졸업하고 죽집을 차렸는데 네. 다 석사 출신들만 해서 석사 제목이 죽수는 석사들이었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진짜로 죽수신 거예요? 한 4년 정도 하다가 깔끔하게 말아먹고요. 근데 또 망해본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망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이 선거운동 하시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JYP님. 예, 김포 JYP 박진영입니다. 예. 예. 아직 이 눈썹 문신의 여파가 남아있으신 우리 JYP님의 출마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 욕심보다 나라를 한번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을 제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킹메이커가 되시겠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이 킹메이커라 그러면은 가서 줄 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책도 잘하고 전략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하고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도 한번 논의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팍 줘가지고 다음 대선 주자한테 제가 스카우트 되는 게 목표고요. 당연히 다음 대선 주자와 함께 제대로 된 2기 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2기 개혁은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 혁신, 공직사회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보니까요. 이건 뭐 야당 여당도 아니고요. 공무원 나라예요. 공무원 나라. 정말 공직사회 하면 혁신 한번 해야지 우리가 선진국까지 점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한번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지금 공직사회 혁신이 필요하고 또 공직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길래 그럼 생각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때 이 급행료 받아가면서 뭐 부패했잖아요. 그죠? 부패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마음을 갖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공직사회에는 그냥 공적인 영역의 마음보다는 직장으로서의 더 소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이라든가 민생정책들이 공무원들이 최우선적으로 실행이 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딱 빠져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되면요. 고시패스하는 순간에 일반 시민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공무원,
외부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민생 현장의 정책들이 이 정책 결정론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형으로 공직사회를 완전히 한번 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나 더 해둘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공직사회 혁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공직사회 혁신의 의지도 말씀해 주셨고. 네. 구체적인 방법은 혹시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첫 번째는 저는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이 갖고 있는 현재 과도한 감사 기능을 좀 그 자체 부처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런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러거든요.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해야죠, 사실은.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어야지 세상이 진보하고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JYP님의 그 의견에 이제 동의하고요. 지금 또 감사원의 감사 기능 이양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역시 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을 때 안 하면 근거 없는 일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어서 했다. 그게 안 통하죠 나중에. 그렇죠, 결국 그렇죠. 야 하라고 된 규정이 없는데 왜 했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다 징계 사유가 되니까.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사회적 현상을 뒤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상황에서 오는 건데 세상은 이미 앞서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본선 나가시려면 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두 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우리 임진 예비 후보님이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김진표 현 의원이 지금 경선 상대이고요. 게다가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금 또 자리를 하나 맡으셨어요. 우리 김진표 의원이 어떤 자리죠?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장을 지금 당내에서 맡았죠. 자, 이러면은 이 시국에 굉장히 또 힘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기자님이 질문을 하셔서 자객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급이 안 된다. 한 3선 정도 되신 분이 자객을 하는 거지. 저는 명확하게 초질관 서민경제 때문에 나간 거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패러다임을 잡은 게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했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경제 발전이었다면 우리 서민들의 삶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게 설사 진짜였다 할지언정 지금은 가짜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주고 그렇게 긴박하게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좀 나눠 먹자. 이런 진짜 패러다임을 갖고 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총리까지 역임하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그 시절에 경제를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들한테 넘겨주시죠.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경제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찍고 전략적 판단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 김진표 후보하고 임진 후보님을 서로 차별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만 꼽으시라면. 김진표 후보에 대해서. 후보님, 의원님은 경제라는 타이틀을 매번 꺼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경제통으로 불리니까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민자 붙이면 제가 좀 더 경험도 많고 전문가일 겁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표 후보는 서민적인 경제정책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김진표 후보님이 전통시장하고 안 어울리시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대기업이나 어떤 법인세를 인하하시거나 이런 쪽에 어떤 그동안의 워딩을 봐와도 서민들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이 어려운 시국의 문제들이 항상 힘들 때만 얘기하지 해결책 제시하는 사람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선거 때나 상투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 살아야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런 차제에서 본다면 저는 한번 이쪽 영역에서 우리 의원님께 선의의 경쟁으로 감히 한번 덤벼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준표 후보가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과세라든지 법인세 이제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하시겠네요. 다르다고 한다면 종교 부분은 좀 다른데요. 아니 그 경제 법인세에는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기본소득제랑 연결돼서
어떤 특별 회계로 연결시키듯 근데 해서 종교인 가세 역시 국민 대부분의 여론을 보면은 거의 7, 8명이 찬성을 하는데 그렇죠. 반대를 했었잖아요. 김준표 후보. 그것도 김준표 후보 입장과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연매출 5억 미만, 10억 미만, 그다음에 네. 10억 이상을 차등을 두잖아요. 네. 원래는 종교인 과세는 재벌 같은 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 아직도 신도가 6명, 7명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호불호를 갖다가 명확히 딱 자르는 거는 좀 조심스럽죠. 네. 좀 불편한 얘기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 경기도에서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네, 이재명의 남자로 또 불릴 수도 있는 상황에 김진표 의원과 붙었습니다. 이것도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또 이거 가지고 그러게요. 예. 네. 그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김준표 후보하고 또 붙었잖아요. 이 지사하고. 그렇지 않나요? 안 붙었나? 아니요. 누구랑 그때는 붙었지? 이제 전해철 의원과 전해철 양기대 시장과 붙었었죠. 아, 서민경 의원이었어요. 이건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편집으로. 형님, 내가 한번 살려드릴게요. 네. 아, 당대표 선거랑 이제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또 그거 이제 대결구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뭐 나오고도 있고 사실. 나오고도 있죠. 예. 지사님과 함께 일을 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가 색깔이나 정책이 지사님을 닮아버렸습니다. 약간 멘트 쓰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김진표 의원님과의 어떤 재벌 쪽 경제 영역과 서민적 경제 영역 이런 대치 국면을 가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가 선택됐는데 지사님하고 엮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다. 마무리하시는 걸로? 네, 저는 자객이 아닙니다. 네. 자객하기에는 일단 너무 거대하세요. 기동성이 확보가 안 돼. 머리만 거대합니다. 머리만. 자객은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제가 저 같은 애들이 자기 지붕 위로 날아다니고 어디 숨어 있고 그림자 속에 숨어 있고 이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예비 후보님. 네. 자, 이 당내 경쟁 후보가 김준현. 자, 전 김포울 지역위원장이시고 그 현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이세요. 네. 근데 우리 이 김진표 예비 후보님도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다라고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김준현 후보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경선 결정됐죠, 이제? 총 4명이나 경선을 해요. 그 얘기 먼저 여쭤볼까요? 조금 전에 MC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분은 이제 그 4명 중에 1명이고, 총 4명이나 붙잖아요. 네, 지금 상황. 좀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사실 경선을 4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변별력도 없고, 사실은 양자 경선이 돼야지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제일 잘 드러나는데, 저도 뭐 당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참 난감합니다. 그럼 혹시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후보자 3명 서로 잘 아는 사이인가요? 어떻게 좀 서로 장단점이라든지 좀 아는 사이죠. 예. 참 원래 정치가 남욕 잘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남욕 잘합니다만 이게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욕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준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당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당원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지역 정치를 했다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줄 만한 분이고요. 그 이야기는 좀 큰 우물 밖으로 못 나가봤다는 뜻이 나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또 이회수 선배님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인데, 노동운동도 하셨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나이가 이제 60 다 돼 가셔가지고, 평균 연령 39세인 이 김포하고 조금 그렇지만 존경합니다, 형님. 네. 예, 그렇고 우리 박상혁 변호사는 저하고 조금 그래요. 예, 약간 갈등 관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치하는 패턴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생활을 하면서 했다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박원순 시장 밑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실제로 좀 많은 이 뭐라고 하죠? 이 앞장에 적는 경력난으로서는 아주 화려한 분이다. 예. 뒷장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자료를 보면 김포 울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7명이에요. 처음 7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3명이 이제 컷오프되고 4명이 경선하는 건데 김포 울지역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균 연령이 39세가 되면서 신도시가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치킨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홍차로 잘 굽는. 예. 이분이 전형적인 고무신 정치네요. 옛날 형태로 보면 스타일이. 예, 그래 국회에서의 역할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 사이에서 좀 젊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욕구가 제법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그 홍철호 현역 의원은 다시 한번 공천을 받은 거죠. 예, 공천을 받은 거죠. 예, 사람은 좋아요. 예. 네, 소주도 한잔 했는데 뭐 사람도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일을 잘했다고는 저는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은 김포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경선에 최종 당선되는 사람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대에서는 홍철호 후보 새누리가 47% 나왔고 민주당의 정하영 후보가 41%, 국민의당의 하금승 후보가 12% 나왔는데 20대 4년 전의 시기를 돌려보시면은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이 한 10% 중반대를 거의 다 가지고 갔고요. 김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4년 전에는 호남을 지역구 기반해서 대부분 민주당 표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은 거의 2%대 3% 지지율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 후보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하금승 후보가 가져왔던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홍철호 후보한테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본 후보가 된다면.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선에서. 네.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임진 후보 예비 후보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김진표 후보가 사실상의 임무 여러 가지 어떤 경력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높고 후보의 그 경쟁성도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빼놓으면 금방 김포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김준표 후보가 53%, 새누리당 정미경, 그러니까 이번에 무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수원시 을로 옮기면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백혜련 현역 의원 지역으로 맞습니다. 네. 지금 그때 새누리당 다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을로. 그래서 정미경 후보가 36%. 그리고 이 수원 본선구에도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가 11.1%가 나왔어요. 많이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 11.1%가 4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민주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인물의 어떤 영향력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구 역시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지금 환경적인 측면 속에서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원은 근데 두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비 경선이 진짜 본선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험난상. 수원 같은 경우는 갑을병정부가 다 사실은 민주당으로 당선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갑은 이찬열 의원이 당선되고 딴 데로 가서 그렇지. 맞아요. 예, 민주당 의원이 다 배출됐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말 예비 경선이 이제 본 게임이죠.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수원에 이제 몇몇 군데가 여론조사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모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없고 수원갑에서는 지금 이찬열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네. 거기 정당 지지도 어떤 그 격차를 보면은 20대 총선에서의 그 정당 득표율에 비하고 완전히 많이 차이 나게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향들을 제가 봤을 때는 수월, 을이라든지 무까지 저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도 자체는 구도상도 마찬가지고 판도 자체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수원은 최소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선에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임진 후보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화폐의 그 플래너라고 좀 자처를 하는데요. 네. 기획부터 실행까지 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역화폐의 특성이 뭐냐면 그 지역에 돈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지정분권이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부가세의 일부분인 것을 지방소비세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화폐와 연동된 그 지방소비세를 연동시켜서 계속 그 지역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걸 먼저 제안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표 후보님은 JYP. 나 김진표가 아니라 JYP죠. 예, 박진영입니다. 후보님. 예, 예. 김포을의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예, 저는 김진표가 튀어나왔어요. 김포을 지역구에 네. 공기업과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일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 곳인데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을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접경 지역으로서 네. 국가균형발전상의 특수 상황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파주의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평화경제특구법도 이렇게 새로 만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경 지역의 공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치자분들 아직 잘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짧고 굵게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해서 내 경쟁력은 무엇이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좀 이야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JYP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론과 강론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국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어쨌든 복지와 성장이 같이 둘 다 이기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 기본소득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감한 투자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옛날처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네.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결정 구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말투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게 일단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뭔가 승기를 잡은 느낌이 납니다. 처음에 나오셨던 분이 승기를 잡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는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그 후보는 또 굉장히 좀 젊은 네. 또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좀 있겠죠. 여선웅 후보. 선웅이. 당당하게 승기를 잡은 느낌입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좀 그만 안타까웠습니다. 컷오프로. 근데 갑자기 좀 4인 경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은 확실한 자기 지지층이 조금만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정치 신인 가산점 4명 어떻게 받아요? 신인 가산점 있는 분이 저하고 2명이 있고요. 나머지 2분은 없고 이렇거든요. 그럼 조금 더 승기를 잡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몇 프로예요? 신인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두 분이시죠? 저하고 박상혁 후보하고. 오늘 추가된 분이네요. 네, 재심 거쳐서. 예. 나머지 3분 중에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분은 누굽니까? 김준현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았던 분이고, 실제로 우리 당원들과 유대감도 좋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노무현의 적통이다 갖고 이제 경쟁이 붙으면 이분한테 조금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제가 8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노무현과의 관계는 각별하다는 걸 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워낙 많이 떠들어가지고. 본인이 떠들어서. 알려진 게 아니에요. 알려진 게 아니고 내가 내 PR이야. 89년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그런 관계고 제가 옛날에 같이 정치했던 선배가 노무현 대통령 친구였어요. 시민사회 수석하셨던 제야 선배인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임진 예비 후보님, 본인만의 강점. 지역화폐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44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년차를 탔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천령 정치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 30대가 외쳐야 될 메시지를 제가 외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구는 나름 청년에 대한 갈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젊다는 뜻이 아니라 손으로 일하고 탁상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발로 뛰면서 문제 제기형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도 좀 있고 또 말귀도 좀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성실하게 좀 말에 좀 이렇게 귀를 열고 좀 발로 뛰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선관위 홈페이지 보니까 수원 무에 예비 후보로 이게 명단이 안 뜨네요? 안 뜹니다.
어저께 면접 봤고요. 아. 내일 등록합니다. 그러시구나. 아, 면접 보고 나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적격 심사를 좀 봐야 돼가지고요. 아, 그럼 적격 됐습니다. 오늘 문자 받았고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후보 등록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소식과 함께 오셨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그 김진표 의원의 세가 세다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민주당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네, 아마 유일한 그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당내에서는. 뭐 유머스럽게도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랬을 텐데 조금 닮으셨어요, 근데. 크기가 닮은 거고요. 조금 기분 나빠는 표정이. 죄송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분 다 좀 민주당스러운 게 굉장히 외모만 봤을 때 서민 친화적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고깃집 오래 했었거든요. 상인의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늘 있는 얼굴들이에요. 임원회의에서는 좀 보기 힘든 얼굴이다. 우리 임진 후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사장님 느낌이시고요. 자, 우리 직방에서 나오신 JYP님은 분. 장어집 사장님 왜? 김포가 장어가 유명해요. 김포가 네, 장어 유명하죠. 갯벌이 있어서 유명해요. 다 연관 지어서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먹습니다, 장어. 그럼 서민 아닌데? 장어 얼마나 얻어먹죠. 양촌리 장어 사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그냥 저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하셔도 돼요. 벌점이 두려워서 그 그러시죠. 질문을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양악했어? 보톡스 맞았지? 쓱쓱 밀페이스 쓱쓱 밀페이스? 그게 뭐야? 경락 마사지 도구인데 이걸로 마사지만 해주면 레알 내 얼굴처럼 작아져. 그런데 난 임신하면서 얼굴도 붓고 다리도 붓고 난리도 아니야. 쓱쓱 밀바디 쓱쓱. 또 밀바디는 뭐야? 얼굴 부종은 밀페이스, 다리 부종은 밀바디로 마사지만 해주면 부종이 쫙 퍼져. 도대체 밀페이스 밀바디가 뭐길래? 오늘의 소식은 시민들의 술자리를 지켜주는 역대급 숙취해소제 술겜입니다. 영한네이처에서 100% 순수 천연 재료들로만 골라 정성을 담아 만든 숙취해소제 술겜. 역대급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술을 마셨는지 물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숙취가 없다고 합니다. 고객 반응도 다양한데요. 효과 대박, 지니어스, 오마이갓, 신이 내린 숙취해소제 등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만 안다는 술겜.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EJ모를 검색하거나 고객센터 031-323-2559로 연락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술겜. 이상 술겜을 애용하는 손문선이었습니다. 술겜은 사랑입니다. 네, 2부 두 번째 광고. 낭낭라이프의 밀페이스 밀바디입니다. 마사지할 때 쓰는 괄사라는 도구입니다. 밀페이스는 얼굴 부종 제거, 작은 얼굴 만들기, 두통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밀바디는 다리 부종 제거, 뱃살과 허벅지 셀룰라이트 분해, 등 근육 마사지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다리 부종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사용법은 설명서를 꼭 참고하시고요. 유튜브에서 밀바디나 밀페이스를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낭낭라이프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밀페이스 밀바디로 집에서 몸과 얼굴을 관리하시면서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낭낭라이프 밀페이스 밀바디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피부 체형 관리 샵 1세대시거든요. 진짜 오래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괄사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손에 맞는 거 아니면 절대 안 쓰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밀페이스 밀바디 드렸어요. 근데 설마 쓰실까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인정하더라고. 괜찮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고 쓰셔도 됩니다. 네, 저는 못 믿어도 되지만, 저희 어머니는 믿으셔도 됩니다. 피부 좋으신데요. 네? 피부 좋으신데요. 네, 저도 예전에 어머니한테 관리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광고는 즐거운 술자리를 위한 필수품, 영한네이처의 술겜입니다. 마카산삼이 유명한 영한네이처에서 만들어서 몸에 좋은 마카 뿌리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리나무, 황기, 메가 등등의 순수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서 화학 성분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든 술겜은 여러분의 술자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즐거운 술자리 후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후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꼭 하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기가 너무 많아 힘드신 분은 씹어 드셔도 됩니다. 단 치아가 단단한 사람에 한해서요.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절대 씹어 드시지 마세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 모를 검색하시거나 고객센터 전화 031-323-2559 031-323-2559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 술겜은 믿고 드셔도 됩니다.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여러 사람 소개해드려봤는데 네. 다들 평이 좋았습니다. 우리 권순정 전 본부장님 술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애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사드십시오. 네. 사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 먹겠습니다. 술게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되게 좀 이제 가벼운 얘기도 많이 하고 강론이라든지 디테일 부분들 어떤 부분들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권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8년에는 지방정부의 권력도 바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선출직에서 권력에서 의회 권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의회 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 이 부분들이 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성들을 봤을 때 단순히 각 두 후보님들의 개인들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잡고 나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과연 큰 과제로서 나라의 큰 과제로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라고 하나요?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죠. 네. 시대정신급에서 중요한 국가 과제라는 부분들을 키워드 단어로서 두 개만 말씀을 해보신다면 각각 어떤 것이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내 경선이다 보니 너무 디테일이라든지 지역구 그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에서 국가 전체를 운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대정신 국가 과제를 두 개만 단어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이 우파적으로 보이지만은 저희 어릴 때 귀에 딱지가 듣도록 이런 게 우리도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가 고민해 보거든요. 저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선진국. 예,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헌과 연정을 한번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정파적 입장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다시 한번 조망해 봐야 됩니다. 이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봐야지만이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의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진보민주 소연정부터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의 내용 말로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디테일이. 네. 개헌은 어떤 부분이고 연정을 만약에 의원이 되셨다. 네네. 만약에 진보 내에서 소연정이라도 해야 된다면 정의당한테 어떤 걸 함께 꼭 같이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이 내각제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옆으로 기득권들끼리 나누는 거잖아요. 사실은 종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에요, 현재. 그런 취급을 받아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으로의 권한을 나눠주는 것들. 이것이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헌이 된다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중임제와 저는 양원제를 선호하는데요. 이것은 왜냐면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은 양원제로서의 또 하나의 통합기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좀 양원제로서의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선진국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개헌과 연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진 후보님. 저는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금 우리 박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저는 균형 발전인데 어떤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넘어서 계층 간 균형 발전도 좀 해야 된다. 이 공정에 대한 패러다임은 불평등의 기긴 하는데요.
일단은 누구나 일한 만큼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세상.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그거는 꼭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 같고요. 두 번째는 계층 간 균형 발전.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 장사 안 되는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이 궁핍함이 물려지는 자식들이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거를 부모님한테서 평생 일만 하신 분들이 좀 떨궈주게 하고 청년들도 나라를 믿고 좀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해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공정, 하나는 균형 발전.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씩 뽑으셨는데, 이제 본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가치들을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어떤 법안으로 구체화시키실 생각이신지,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다.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아니, 이런 거 생각하시고 올 선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헌의 범주에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개헌에서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이 돼야 된다. 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내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광역도시 계획 수립권, 경제개발 수립권, 광역시도도 우리가 아는 중장기 경제개발 수립권이 없어요. 권한이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시도에 우리 특형기관이라고 하는데 무슨 항만청 뭐 부산 항만청, 광주 항만청 이런 게 부산 광주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경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수 있게 예, 그런 부분들에 좀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 부분인데 국회가 재구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나냐? 세금을 뭐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특권만 있지 제대로 권한이 없어요. 저는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양질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요. 양질의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정당이 자리 잡아야 돼요. 정당이 자리 잡으려면 법률적으로 정당이 정치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정치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엘리트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주면 해서 정치 엘리트가 양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예산권도 편성할 수 있어야만이 대의제가 제대로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행정부의 관료들이 편성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개헌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엘리트 양성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건 좋아하지만 여기서 우리 정당에서 이렇게 대표 선수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김진표 막 이름 딱 유명한 사람들 인지도에 더 혹하잖아요. 이런 시민 의식이 아직 따라오진 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프로모션 해주면 스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김진표 장관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토론에서 제가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정말 존경합니까? 예. 정말 존경하십니까? 예? 거짓말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당연히 어쨌든 당의 프로모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미디어 세상이었습니까? 얼굴까지 빨개지셨어.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정말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순수하신 분이에요. 네. 마음에 없는 말이 금방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네.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럼 하나만 더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양원제 한 번 시행한 적 있어요. 예. 한 번 시행한 적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단원제와 양원제 차이점이 뭐고 양원제로 했을 때 지금보다 국민들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한 번 더 심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원제를 하게 되면은 이 하원은 지역 대표를 뽑고 양원은 상원이죠. 상원은 권역별로 크게 뽑는 거예요. 네. 크게 뽑아서 전체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의 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돼야지. 내가 힘 있다고 우리 지역구에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 전체를 보면서 국회의원이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양원에서 상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국가를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갈등도 조정하고 계층 계급 간에도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측면에서 저는 상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만으로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은데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거를 양원으로까지 만든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더 성숙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제도가 문화를 끌어오기도 하거든요. 한번 욕먹고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권순정 전 본부장님께서 10년 예상하셨으니까 3선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뭐 꾸준히 생각해야죠. 그럼요. 당장 이번에만 생각합니까? 그냥 정치인이 더 미래를 바라봐야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임진 예비 후보님은 네. 어떤 법안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좀 폭넓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뭐 국토보유세라든가 세제에 대한 개편, 그동안에 복지를 갖다가 시혜로 봐왔던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권리를 차원에서 받는 조건, 그 기본소득제가 먼저 도입되도록 거기에 앞장을 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지방 공기업도 막 이전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지방 소멸이나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를 지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방 재정 분권이라는 현실적인 명확한 제도적인 수정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지방 소비세 부분부터 건들고 들어가겠다.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소비세를 일으킨 소비자와 그러니까 주민과 상인 간에 발생시킨 세금이라면 그 지방에 쓰여져야 한다. 그들로 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법안입니다. 왠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읽는 듯한 느낌. 아니면 많이 이어받으셨겠죠, 뭐.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신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었을 테니까. 아니, 그 정책 개발 지원 단장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정의 정책을 같이 개발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책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수원시 무의 임진 후보님의 정책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많이 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평가도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호감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지사로서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국민 한 사람으로 볼 때 속 시원하다. 아유,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른 어떤 그 행정부의 어떤 행정 관료든지 아니면 지자체 장이든지 그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굉장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창의성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추진해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네. 일단 그 밀고 나가시는 그 뚝심. 네. 그 굉장히 가장 큰 매력 포인트거든요. 왜 이재명 지사를 얘기를 하지? 임진 후보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역화폐를 담당하셨으니까 보통 현금 50만 원을 충전하면 뭐 5%라든지 뭐 이렇게 추가 금액이 충전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 이제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 시행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0만 원 하면 10% 정도 더 들어오고 캐시백이 또 결제를 하면 또 캐시백이 또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추천을 드렸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서민들 중에 현금 100만 원을 월 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또 일반적인 서민들은 매달 현금을 이렇게 카드화하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부산은 부산은행이라든지 뭐 경기는 경기은행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은행에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캐시백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무조건 현금을 넣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저 궁금해서. 답변 드려야겠는데요. 일단은 선 인센티브 제도와 후 캐시백 방식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하니까 11만 원이 충전되다던가 10% 쳤을 때 10만 원을 충전해 놓고 긁을 때마다 1,000원 쓰니까 1,000원 들어오고 2만 원 쓰니까 2,000원 들어오고 이 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게 좀 더 확산돼야 될 텐데 그 저희가 리스트를 좀 뽑아봤어요. 어느 업종에서 많이 쓰는지. 무엇보다도 음식점이 왕이고요. 3등, 4등 쪽이 학원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엄마들이 뭐 15만 원짜리 피아노 학원, 12만 원짜리 태권도 학원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좀 충전을 해서 하면 그게 가계에 도움이 돼요. 가처분 소득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충전했더니 1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생겼다. 이거는
아빠가 30만 원어치 노동을 해야지만 엄마가 쓸 수 있는 10만 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의 가처분 그러네요.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왜 철이 엄마는 이걸 안 써가 돼버리는 겁니다. 충전해서 썼을 뿐인데 와이셔츠 한 벌이 2,500원에 할 거를 2,000원에 세탁을 하는데 이 아줌마는 안 쓰니까 2,500원에 제 돈 주고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수성이 하나 있는 게 복지를 잡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센티브가 아니라 좀 지금 종이형으로 하다가 카드형으로 하니까 쓸 곳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각종 수당을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생긴 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이마트보다는 저기 재래시장로 가졌으면 이왕이면 쿠팡이나 마켓컬리보다는 여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세탁소좀 가졌으면 이러한 정책적 수단이 어떤 홍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연결시켜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 전 무지하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복지적 개념과 지역에서의 유통을 돈의 흐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는 상당히 투입 대비 효과가 괜찮다. 실무 전문가 인정. 네. 죄송한데 그 핸드폰 갖고 오셨죠? 네. 그 쿠팡 어플 좀 틀어주세요. 주문 목록이 주문 목록이 잔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알리바바 깔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 카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감도 있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 먼저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듣기로 제 가족들이 인천에 많이 살아서 인천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중단됐대요, 서비스가.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그게 이미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1년 중간쯤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페이백이.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러면 경기도는 그런 경기도도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충분히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먼저 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청기 누설 같기도 한데, 인천 팀장하고 그 부분 가지고 재작년부터 좀 싸웠긴 했어요. 얘기가 나오면 다 연결이 되네. 인천은 좀 더 적극적인 경제였습니다. 주거래 카드의 전환. 내가 국민카드를 쓰고 있다면 이번에 지역화폐 카드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리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룰이었고 그래서 1인당 구매 한도가 없었고 그다음에 매출 한도가 없으니까 많이 충전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한 200만 원을 충전하면 20만 원이 들어와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화폐 모델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 이렇게 좀 막아졌고요. 쓸 수 있는 것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 유흥업소나 당연히 이마트 백화점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갭 차이 때문에 활성화 정도는 인천을 인정합니다. 그 통용되는 규모가 크고요. 대신에 경기도는 말이 1360만이지 연천, 동두천, 포천 같은 곳도 있고요. 수원, 화성, 성남같이 과밀한 지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31가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등을 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박진영 후보님. 네, 옆에 분 너무 말씀 길어진다고 지루한 티 너무 많이 나시죠? 아닙니다. 아니, 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조는 것 같던데. 아니, 여기 김포 JIP 박진영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네. 빨리 정부가 이거를 전국적 단위의 소상공인 화폐로 통일해서 수용할 수 있는 현금 복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수도권에 있는 그 광역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골에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빨리 그 개입을 해서 현금 복지에 대한 그 준비들을 소상공인 복지, 골목 복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좀 가벼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계속해서. 이 선거 유세 활동 하시면서 가족들 지원을 많이 받으시죠? 네. 여러모로. 예. 누구 얘기를 하면 좀 울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눈물로 맛을 좀 봤거든요. 가장 고마운 분이
뭐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사를 했습니다. 저 뭐 대놓고 이야기하면 큰 연고가 없습니다. 제 출마 지역구에. 예. 솔직하게 맞고 가는 거 맞아요. 예, 그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이 하는 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지 지역에 내가 이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여기서 출마하다가 나중에 거제도 가서 출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그 주민분들은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만 김포가 보편적 도시로서 복지와 문화가 넘치는 도시로서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서 경쟁력이 갖춰지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인 거죠. 그렇죠. 예. 아내분께 좀 제일 감사하시다. 예, 그리고 뭐 애들도 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죠. 근데 정치는 대부분이면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허락을 안 맞죠. 뭐야? 일단 시작. 왜 항상 허락을 맞춰야지. 예, 허락을 안 맞고. 출마하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이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 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실제 너무 쉽지 않은 게 김영춘 장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재선 의원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아이들도 같이 전학을 다 왔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한 명의 정치인이 탄생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실례지만 초등학생. 아니, 저 나이가 좀 됩니다. 큰애는 이제 고1. 일찍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늦게 했죠. 아주 늦게 한 편인데 저희 또래 때는. 그리고 이제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큰 애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작은 애는 이제 초등학교를 생명부지의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온 거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잡니다. 아빠가 요즘 왜 바쁜지에 대해서 좀 인지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이제 늘 그래 왔으니까요. 늘 뭐 이게 이제 정치권 생활이라는 게 출장 가고 뭐 파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집에 거의 뭐 본가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미안하죠. 두 분 다 이 정치인의 생활이 좀 성격에 맞으세요? 어떠세요? 두 분 다? 이게 억지로는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전 처음 해봐가지고요. 우리 박 후보님처럼 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애들이 어리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유치원 다니는데. 아이고. 이 모습이 제 모습이면 안 되는데. 허락 안 받고 다니고. 아니, 누가 봐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공무원이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쭉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긴 하는데 아직 피부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월급 안 가져오면 이제 사모님께서 지금 월급을 이제 못 갖다 줄 거잖아요. 이제 못 갖다 주겠죠. 다시 갖다 주면 되죠. 맞습니다. 자세히 좋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각자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듣고 싶은 질문.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기회를 드렸었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질문 말씀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그대로 질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YP님부터 하시죠.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좀 해드릴까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질문. 뭐 다 자신 있으신 건가요? 예, 뭐 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뭐 늘 어디 가면 그렇게 떠듭니다. 유시민보다는 못해도 진중권 따위보다는 낫다. 요 시대의 시류를 약간 탄 거 아닙니까? 아니, 옛날부터 이 말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건 뜯어 고쳐야 된다 얘기해 주세요. 민주당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이것만큼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것만큼은 뜯어 고쳐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엘리트 양성 시스템만큼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정치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정당의 정체성도 유지를 하고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담론과 강론이 갖춰진 그런 정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포의 JYP는 사실상 이제 이력을 보니까 당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역시 이 오랫동안 그쪽 계셔가지고 감각이 좋으신 게 가장 논란이 적을 만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이제 못 가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민주당이든 어떤 공격합니다. 정당들이 그 당의 어떤 그 인재들을 키운다고 봤을 때 키울 때 근데 그 인재를 키운다는 게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당은 계급 계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급 계층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정책도 받고 물적 지원도 받고 하면서 또한 인재도 받으면서 그렇게 정당이 제대로 정당의 정체성을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민주당 그러면 굉장히 리버럴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다양한 그 계급 계층들과 정책 협약을 합니다. 거기서 파견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에서도 파견받고요. 자영업자들도 파견을 받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뭐 그 유태계 금융자본 쪽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뭐라고 하죠? 싱크탱크라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견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도 받고 정책적 지원도 받고 인력도 지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우리 임진 후보님 이거 내가 준비 열심히 했는데 질문 안 해줬다 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형 인간이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해결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까지는 잘 못 시키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방법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어야죠. 발로 뛰면 다 됩니다, 그게. 발로 안 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해왔던 것 중에 그 50년 된 게시장도 정비해봤어요. 맞죠. 성남 모란시장이었나요? 그 제가 정비한 겁니다. 1000명 넘는 노점상도 이사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매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와닿네요. 왜냐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법 테두리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이야기도 법 테두리 바깥에서 하십니다.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사를 시킨다는 거는 엄청 힘들고. 잠깐만 제가 껴도 될까요? 그 모란시장 그 약간 개혁을 하실 때 개혁이란 표현이 맞나요?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오래 하신 분들이라 좀 억세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거기는요. 지금도 술 한잔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먹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갑니다. 가장 저를 괴롭힌 곳이기도 했고요. 생업을 뺏었거든요. 게시장만 해도 22개의 게시장 상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해질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맞아 죽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지금 어떻게 가요? 뭐 개를 풀었다든지. 아니 다들 업종 전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거기까지 다 낙지집, 철판구이, 마지막까지 책임? 그 건강원과 개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을 다 음식점으로 바꿔다 버린 겁니다. 일일이 다 만나면서 설득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아침을 거기로 출근했어요. 출근 아침에 해서 어머니 해서 후라이에다 밥 같이 먹고 얘기 들은 거를 들어가서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다시 얘기 듣고 나와서 거기서 또 그냥 죽치고 앉아 있고 그걸 딱 2년 했습니다. 현장형 후보네요, 진짜로.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거를 한번 이러니까 그 모란장하고 게시장 정비한 뒤로부터는 민원이 걱정이 없어요. 제일 힘든 걸 해내니까.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그러니까 임진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뜬구름 안 잡고 뭔가를 실제로 해낼 뿐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그분들 하루하루 먹혀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뜬구름 잡고 있습니까? 거품 끼어 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죄송한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박수정 후보님은 이제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전공이 이제 정치관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런 쪽에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진짜 짧게 그 지역구 주민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임진입니다. 무슨 구죠? 수원시 무 권선 영통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청년 정치가 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YP. 예, 김포을 지역구 주민 여러분, 운양동, 구례동, 마산동,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개운면, 자기본동, 양초읍, 하성면, 대곤면, 월곤면, 통진읍 주민 여러분, 많아요. 제가 그 더불어 잘 사는 정말 제대로 된 신강남 김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영 JYP입니다.
네, 이렇게 두 예비 후보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정 그 전 본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좀 디테일도 많이 나는데 사실 전체적인 어떤 전국 여론을 보면은 네. 디테일 같은 정책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배웠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선거는 두 분한테도 중요하지만 네. 민주당한테도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의회 권력을 바꿔야지만이 마지막 진짜로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꼭 당내 경선 후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죠. 총선까지. 네, 2달도 안 남았죠. 예. 그 민심을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지표로서 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 민심의 향방,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민심의 향방이지만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좀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심하는 것보다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정부 여권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겸손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방위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2, 3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경제라든지 민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 후반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여건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제 시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민주당이 각 그 후보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의회 권력을 바꾸어서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을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라든지 그 비전과 미래 그런 부분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의회 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창석 씨도 네. 선거 선배로서 그 후배분들께 그렇죠. 선배님. 네. 선배로서 조언을 한마디씩 조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나처럼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뭐 이게 헛소리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후보가 7명이 난립한 네. 그런 지역구였습니다. 왜냐면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은 분인데. 2번으로 나왔거든요. 네. 부산 4회. 물론 예비 경선은 77%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후보 됐지 않습니까? 네, 후보 본후보 됐었죠. 네. 본후보가 됐었는데 사하고 제가 2번 민주당으로 나갔을 때 이제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3번부터 7번까지 후보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 본선에서 7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두 분의 강점을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 JYP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되게 단순한 거. 한 번에 딱 김포의 행복을 프로듀싱 하겠다. JYP 박진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보다 알아듣기 쉽고 김진표 후보 상대니까 수원시 무. 재벌 경제가 아닌 서민 경제 임진무태 이렇게 얘기하면 임진무태 이렇게 얘기하면 만들어줬네 임진무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되게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공이 쭉쭉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써도 되죠. 이건 적으셔야 돼요. 서민 경제 임진무태. 네. 야. 보통 임진왜란이었는데. 응원합니다, 진짜. 네,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건져 가시네요. 네. 손변호사 쌤도 말 시키셔야죠. 말 시키셔. 저는 뭐 괜찮아요. 예, 저는 왜 그냥 끝마시려고 하는가요? MC 장원님? 아니 저분은요 자기가 말씀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들어오세요. 제가 뭐 기회를 드리고 말고 할 뿐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3회 2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예비 후보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